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서울시장 박원순. 그는 모든 사람을 변호했지만 정작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통해 그를 위한 첫 변론을 시작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쓴 자필 편지라며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들입니다. 모두 A4 용지 석 장 분량으로 박원순의 동지 여러분 강난희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글쓴이는 박 기사, 즉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장문을 본 후 가족들이 큰 슬픔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 추모 사업단체인 박 기사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이후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며 인권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글쓴이는 이 같은 박 기사의 입장문에 아쉬움을 표한 건데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신은 남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는 인권위에 제출했던 자필 탄원서도 첨부했는데 남편 박 전 시장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인권위원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유, 거기서부터. 짧은 버전을 하겠습니다. 원래 시작은 사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처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 저는 그걸 믿는 편이었어요. 서울시청의 직원들이 이 사건을 은폐 방조 묵인하는데 가담을 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사실 이 나쁜 놈들은 내가 잡아야겠다. 한 6개월 정도 취재를 해가지고 저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피해자인 그 여비서부님 거짓말은 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다. 혐의를 인정했으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뭐 책을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박원순 시장의 90년대 초에 맡았던 사건의 기록까지도 다 뒤져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저는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한 20년 이상 취재 기자로서의 저의 명예를 걸고 그거는 틀린 것이다. 이 사건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왜 이걸 다큐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잘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사건을 좀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전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고 마침 이제 수명관 기자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 시절에 1993년도에 이제 우조교 사건이라고 그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지점에 나서셨던 그런 박원순이라는 분이 이렇게 퇴장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섹스를 알려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은 인권위 결정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피해자의 2020년 5월 15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지에 따르면이라고 말이죠. 변호사와 만나 상담하고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결심한 이후 작성되었으며 박 시장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역시 피해자가 이를 받았을 당시 보거나 들은 참고인이 없고 이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 고소인이 본인 휴대폰을 6번이나 포렌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그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둘째, 정신과에서 했던 진술은 이미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이후의 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소인의 정신과 상담 기록을 문자 공개라는 식으로 적은 언론도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난 실수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것은 첫째로 밤늦은 시간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주장과 둘째,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과 손톱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딱 2가지입니다. 심지어 늦은 시간에 부적절한 연락 역시 대화 내역 등 물질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 10월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사랑해요라고 적은 텔레그램까지 공개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습게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며 제출한 증거가 일방적 피해가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옆에 기자가 있는데 여비서가 먼저 네일아트를 했다며 자랑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기자가 요즘은 저런 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된다. 다 개성이고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하자 박 시장은 그제서야 예쁘네요. 어떻게 이런 모양을 내요? 요즘은 참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손톱을 보며 여비서의 손을 잡았지만 쓰다듬거나 하진 않았고 기자가 보았을 때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부정적인 느낌도 없었다고 합니다. 박 시장이 피해자의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무릎에 호해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 증언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4년간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서울시청 내부에서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사람들이 방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야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람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권위 결정에서조차 묵인 방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 초기에 SBS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역시 잘못된 정보에 의한 가짜뉴스였습니다. SBS는 언론의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쓴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시간이 지난 대화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 대화 내역은 인권위에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사랑해요라고 적었다는 포렌식 복구 결과인데요. 이 포렌식 복구 내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고소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이 대화 내역을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가 아빠 같다, 빨리 시집가야지라는 박원순 시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성희롱이라 해석되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았죠. 박원순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2차 가해라는 공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살펴볼수록 1차 가해는 어디에 있길래 2차 가해를 주장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관장으로 치러진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는 2차 가해였다며 당시 장례식 책임자를 문책성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당시 사건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직원들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거고요. 오 시장은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당시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한 의혹이 있는 서울시 직원들을 재조사할 방침입니다.